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종환 이사님, 신민수 과장님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및 성능을 위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할 SP팀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오늘 세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서 트래픽과 어플리케이션의 변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확인해보고 시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MSDC의 개념과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RDMA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DCNM과 NI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세션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트래픽과 어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듬해인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 또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형태를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근무 환경과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대신에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여가 생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많은 나라들이 국가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시켰고 또한 일부 나라에서는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여행을 금지당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우리의 여가 생활도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대신에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보이스 IP와 비디오 컨퍼레이션 관련된 트래픽들이 최대 285%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고 또한 게이밍과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80%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무선과 유선을 막론하고 코로나 이전 세대 대비해서 최대 50%까지의 트래픽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2020년 3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국가와 국가 간 오가는 트래픽들이 최대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트래픽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래픽에 대한 변화는 코로나 이전 세대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거의 무어의 법칙에 준하는 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2년에 한 번씩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더블링을 하거나 더블링에 준하는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도입하고 인터넷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서버의 인터페이스가 1G에서 10G로 혹은 25G에서 50G로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400G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인터넷 로드맵조차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제한된 인터넷 스피드를 사용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새로운 속도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2022년, 23년에는 400G뿐만 아니라 800G 혹은 1.6테라 그 이상의 속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의 인바운드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사업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래픽에 대한 변화와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스코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은 시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칩으로서 기존의 FX뿐만 아니라 400G 인터페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GX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경쟁사의 멀천트 실리콘 대비해서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능들이 하드웨어 텔레메트리와 스마트 버퍼가 되겠는데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 레벨에서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스마트 버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버퍼 사이즈를 늘려서 딥버퍼 사이즈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버퍼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대역법 할당을 통해서 마이스 트래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을 넥서스 9000 시리즈에 탑재함으로써 9500의 모듈러 시리즈와 9300의 고정형 시리즈를 출시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넥서스 9000 시리즈는 크게 넥서스 OS와 ACI 모듈을 유연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트래픽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인 맥색과 클라우드색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성능 장비들을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에 놓고 운영만 하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디자인과 설계를 위해서 MSDC라는 이름으로 솔루션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대규모 장비들과 서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넥서스 인사이트와 DCN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MSDC의 개념과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이정환 이사님을 통해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CX팀의 이정환입니다. MSDC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는 서버 밴드위스에 따른 패브릭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조는 텐지 서버의 업링크를 사용하여 리프와 스파인 사이에 40G 밴드위스를 구성하는 구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버의 밴드위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5G 업링크 서버를 구성하게 되고, 리프와 스파인 사이에는 100G 업링크를 구성하는 구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가 50G, 100G로 갈 경우에 100G의 두 개의 링크를 번들링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400G 링크를 사용하는 등의 업링크에 대한 고려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오버 서섹션 레이쇼, 즉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패브릭을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 25G 서버를 구성할 경우에 약 3분의 2 정도의 밴드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버의 트래픽이 증가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버가 이런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 꼭 구성이 돼야 됩니다. 서버 스케일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목적은 바로 밴드위스를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서버가 거기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CPU를 증가시키거나 코어를 증가시킴으로써 서버의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런 스케일업을 위해서보다는 네트워크의 I/O나 또는 스토리지의 I/O를 오프로드를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서버 스케일업의 조건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의 I/O 오프로드를 통해 가지고 VLAN이나 VXLAN 헤더를 가진 네트워크 트래픽을 오프로드 시키는데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두고 그다음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스토리지 I/O에 대한 오프로드에 대한 것들이 더 대두가 되고, 이런 블록 디바이스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블록 디바이스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서버의 CPU에 관여 없이 직접적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기술이 바로 RDMA 기술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로스리스한 트래픽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스케일업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서버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에 대한 것들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네트워크 I/O 중에 가장 많은 오버헤드를 담당하는 게 바로 커널의 오버헤드고, 커널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I/O의 오프로드를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스케일의 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RDMA 그리고 ROC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약자로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서나 캐시 그리고 OS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CPU의 사용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고 지연 없이 고속 정성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또한 RDMA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전송하는 기술, 즉 ROC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RDMA를 전송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빠른 속도의 전송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ROC는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버전 1부터 버전 2까지 현재 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더넷만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서만 처리가 되는 반면 ROC V2 같은 경우는 IP 프로토콜 위에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이 RDMA 데이터를 ROC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ROC는 또한 다양한 프로토콜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SMB Direct with RDMA라고 그래가지고 윈도우에서 사용이 되는 파일 공유를 제공하는 기술을 RDMA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SMB Direct라는 기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의 NVMe SSD 스토리지를 패브릭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NVMe over Fabric with RDMA라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RDMA를 쉽게 접근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AI나 ML 기술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PU를 처리하는 것보다 GPU를 처리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게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GPU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이 되는 기술이 바로 GPU 다이렉트와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GPU 다이렉트 RDM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G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GPU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어디에인가 있더라도 빠르게 접근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GPU 다이렉트 RDMA 같은 경우는 GPU끼리의 통신, 즉 GPU가 병렬로 처리될 경우에 GPU들끼리 사용해야 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향해서 접속되고 그 다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서 다양한 기술들이 ROC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O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네트워크의 QS를 설정해야 됩니다. ROC는 기본적으로 로우 레이턴시, 로스리스 트래픽에 대한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S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가장 필요한 설정이 바로 ECN과 PFC에 대한 설정이 네트워크에서 꼭 고려가 돼야 됩니다. ECN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버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ECN은 기본적으로 RDMA 트래픽을 보호하는 게 아닌 서버들이 모든 트래픽들이 RDMA를 보호하기 위해서 ECN에 대한 필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트래픽들이 흐르고 있을 때 만약에 RDMA 트래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다른 서버들이 트래픽을 더 만들어질 경우에 생성할 경우에 ECN 비트가 이네이블 되게 되면은 다른 서버들이 트래픽을 적게 보냄으로써 드랍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또 RDMA를 위한 트래픽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PFC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RDMA 트래픽을 보존하게 됩니다. 만약에 RDMA를 ROC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송할 경우에 스위치의 버퍼가 빨리 들어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스위치가 먼저 포즈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RDMA 트래픽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는 예제가 아래 있게 되는데 QoS 설정에서 단순하게 ECN 필드를 이네이블 한다거나 PFC를 설정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RDMA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매시블리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의 구성은 클로스 방식의 구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프나 스파인을 가지고 서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할 경우에 리프를 추가해서 서버의 포트를 늘리거나 또는 트래픽을 모질할 경우에 스파인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서 밴드위스를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확보함으로써 클로스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스파인에서 트래픽의 전체 볼륨의 n+1의 리더너시를 구성함으로써 스파인이 만약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될 경우에 트래픽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너시 모드를 갖추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스와 사우스, 그 다음에 이스트와 웨스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레이시오를 맞춰가지고 구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클로스 구성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성으로서 현재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고려한 MSTC 구성에서 클로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TOR, EOR을 구성함으로써 클로스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에서는 TOR을 사용하고 스파인과 슈퍼스파인에는 EOR을, 즉 샤시 형태의 스위치를 구성함으로써 클로스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구성을 할 경우에 1대1의 비율로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만들었을 때 약 24,000대 정도의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 스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스케일로서 MSTC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서 MSTC 구성을 하고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구성을 따라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혹자는 멀티 클로스라는 구성으로 얘기를 하며 기존에 있던 슈퍼스파인의 위치에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스위치들이 병렬로 연결되게끔 하는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각 파드별로 있는 스파인들이 플레인에 붙을 때 플레인의 모든 스위치를 다 이용을 하는, 그리고 1대1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플레인에 있는 스위치들, 즉 이런 스위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스케일을 업을 효과를 얻게 됩니다. 스케일 아웃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모든 스위치들은 기존에 있는 클로스와는 다르게 TOR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들은 모두 칩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싱글칩 구조를 가진 스위치입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를 가지고 구성을 할 경우에 약 128V의 백지가 지원되는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 전체적인 서버의 스케일을 보게 되면 19만 6천 대 정도의 서버가 한 번에 한 패브릭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구조의 패브릭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기존의 클로스 형태와 멀티 클로스 형태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턴시, 관리적인 측면, 구조, 유지보수성, 확장성, 그리고 재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클로스 구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서버를 라인 카드를 구성하게 되고, 이 두 개의 라인 카드를 연결하는 패브릭 모듈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칩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레이턴시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단 멀티클로스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 모든 장치들이 TOR, 즉 픽스드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칩을 통과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칩 호 카운트 개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 구현이 가능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EOR 스위치는 라인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하나에 의해서 라인 카드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클로스 구조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컨트롤 플레인이 분산이 되는, 디스어그레이트 되는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설정을 단순화한다거나 자동화가 하지 않는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샷이라고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복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한 EOR 스위치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고객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TOR 스위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구조나 유지보수성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스위치들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닌 하나의 스위치가 개개인의 트래픽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ECMP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 하나가 담당하는 트래픽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할 경우에 고객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EOR 같은 경우는 라인 카드를 교체하면서 충분하게 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픽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라인 카드가 아닌 스위치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 구조나 멀티 클로스 구조를 사용하실 때 고객들이 이에 대한 사항들을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걸 선택할 경우에 MST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클로스 구조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 즉 TOR 장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컨트롤 플레인이 분산되는, 디스어그레이트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정에 대한 단순화와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됐을 경우에 어떤 형태를 선택하시더라도 고객들은 충분하게 MSDC라는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정환 이사님을 통해서 시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MSDC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인 넥서스 인사이트와 DCNM을 신민수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SP 아키텍처 팀 신민수라고 합니다. 앞서 이정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MSTC 디자인 기반의 디스어그리게이트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선 최근에 SDN 기반의 중앙 집중형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앙 집중 운영 관리 플랫폼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매니저 DCN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NM은 넥서스 인프라 환경에서 VXLAN 패브릭과 일반적인 램 패브릭을 쉽게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DCNM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 컨트롤, 그리고 자동화,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넥서스 인사이트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플로우별로 트러블 슈팅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DCNM은 패브릭 빌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VXLAN 패브릭과 일반 램 패브릭을 넥서스 OS CLI 기반으로 자동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패브릭 빌더를 통해서 케이블링만 된 스위치들을 POAP 기반으로 오토 디스커버리를 하고, 디스커버리 하고 나서는 VXLAN 패브릭의 경우 스위치의 스파인, 리프, 보더 리프 같은 롤을 부여하게 되면 해당 롤에 맞는 VXLAN 언더레이 컨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자동 생성된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시스코에서 말하는 VXLAN 베스트 프랙티스 구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반의 템플릿을 제공해서 패브릭의 다양한 추가 설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DCNM은 VXLAN 패브릭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적인 램 패브릭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익스터널 패브릭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익스터널 패브릭 템플릿 같은 경우는 패브릭 빌더에서 패브릭을 생성할 때 선택하는 템플릿이 되겠고요. 기존의 일반적인 램 패브릭뿐만 아니라 넥서스가 아닌 iOS X나 XI 계열의 시스코 장비, 그리고 아리스타 장비까지도 등록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브라운필드의 패브릭의 경우에도 임포트를 시켜서 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DCI나 멀티사이트 같은 패브릭 바깥의 네트워크까지도 이 해당 템플릿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드 모드와 모니터드 모드를 제공하는데, 특히 이제 모니터드 모드 같은 경우는 프로비저닝 기능을 다 막아놓고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으로 패브릭을 정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패브릭 빌더 말고도 DCNM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컨트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패브릭 빌더로 언더레이 구성이 끝나면
다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VRF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때 현재 컨피규레이션과 DCNM이 자동으로 생성한 컨피규레이션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VXLAN 패브릭 간의 멀티 사이트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과 파이어월과 로드 밸런서 같은 서비스 노드들에 대해서 PBR 설정을 위저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이썬 기반의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템플릿에 대한 생성 및 조합이 가능하고 이 생성 및 조합을 한 파이썬 코드들을 패브릭 빌더에 임포트 시키게 되면은 파이썬 코드들이 자연스럽게 UI로 변환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거나 작업하실 때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쇼 커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프로그래밍으로 반복시키고 그거에 대한 결과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리포트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운영의 편의성을 훨씬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CNM은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롤 기능들 뿐만 아니라 스위치별 인벤토리나 트래픽 현황, 그리고 포트의 에러, 하드웨어 자원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DCNM은 넥서스 스위치로부터 SNMP나 넥서스 API,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수집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웹 UI 형태로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수집된 정보를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REST API를 제공하고 넥서스 인사이트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VM웨어 vCenter나 쿠버네티스 그리고 다른 벤더의 스위치들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DCNM은 특정 호스트 간의 VXLAN 터널 경로를 토폴로지상에서 표시해 줄 수 있는 VXLAN OAM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스위치의 상태나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과 이벤트 및 알람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스위치에 연결된 호스트나 VM 같은 엔드포인트들을 트래킹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엔드포인트 로케이터라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DCNM은 넥서스 인사이트와 인테그레이션해서 텔레메트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넥서스 인사이트의 텔레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서스 인사이트에서는 두 가지의 텔레메트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SNMP와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SNMP처럼 정보들마다 특유의 밉값이나 OID 값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화된 DM이나 넥서스 API 방식으로 JSON 포맷에 맞춰서 gRPC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플로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는 이제 시스코 독자적인 방식으로 UDP를 통해 전달되며 스위치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할 때 CPU 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SIC에서 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NI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구조고요. 기존에 이제 플로우를 수집하기 위한 넷플로우나 S플로우 같은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 프로토콜은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I 같은 경우는 샘플링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로우들이 존재를 하고 운영자가 이 모든 플로우들을 전부 수집해서 전부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넥서스 인사이트에서는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라는 FTE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 FTE 기능은 문제가 있는 플로우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설정된 어떠한 특정 임계치 조건에 부합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에 영향을 받는 플로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계치 조건에는 forwarding drop, 버퍼 드롭, 폴리시 드롭, 그리고 레이턴시 초과 등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FT는 모든 플로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플로우 룰을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FT 정보가 이제 이벤트 상세 정보와 플로우 레코드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들에 대해서 CPU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 또한 에이직 레벨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서스 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이벤트는 반복으로 수집하지 않고 5분마다 집계하는 형태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FT 기능은 모든 넥서스 스위치에서 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을 탑재하고 있는 넥서스 9000 시리즈 중에서 EX를 제외한 FX 이상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FT 기능을 활용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NI의 스크린샷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FT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플로우 룰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플로우 이벤트 타입으로 알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알람 내용은 어떠한 장비에서 현재 패킷 드롭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고요.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분석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벤트에 대한 상세 화면이 나타나고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현재 해당 이벤트에 의해서 패킷 드롭이 발생하고 있는 플로우 리스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리스트 정보 안에는 플로우에 대한 5투플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플로우 룰을 정의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알람이 플로우 이벤트에서 플로우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 알람이 바뀌고 나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플로우에서 어떠한 장비에 어떠한 포트에서 현재 드랍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분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패킷 드롭 이벤트에 대해서 플로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한 패킷 드롭 카운트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킷 드랍이 발생한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인 정보를 확인하면 우측 하단과 같이 현재 어느 지점에서 드랍이 발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DCNM과 N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김지훈 차장님께서 전 세션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종환 이사님과 신민수 과장님을 통해서 시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MSDC와 DCNM 그리고 넥서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트래픽의 변화와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디자인이 필요하고 시스코는 이를 MSD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네트워크 방식이 아니라 스파인 리프의 멀티클로스 구조를 가져가고 또한 기존 스파인 계위의 샤시 형태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형 형태의 장비들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OS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교환 가능한 RDMA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스코는 이러한 장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솔루션을 크게 DCNM과 넥서스 인사이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DCNM은 장비의 성능과 상태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넥서스 인사이트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활용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 플로우를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한 트러블 슈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